늦가을의 오후였지만 복도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싸늘함을 품고 있었다. 나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전 병원 의료 시스템 최적화 보고서를 넘겨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손목에 극심한 뜨거움이 느껴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이 그대로 내 셔츠 옷깃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하얀 실크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지저분한 갈색으로 물들었고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으며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어머나, 죄송해요, 한서연 선생님. 제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네요. 날카롭고 도발적인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다. 고개를 들자 강유라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에 남은 반잔의 커피를 흔들고 있었다. 완벽한 풀 메이크업을 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스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손이 미끄러졌다고? 나는 티슈 한 장을 뽑아 손등에 묻은 커피 자국을 천천히 닦아내며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유라 인턴,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내 몸에 손이 미끄러졌는데 그런가요? 아마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막 새로 한 웨이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손목에 찬눈에 띄는 까르띠에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이진우가 그저께 밤 회의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사준 선물이었다. 어젯밤에도 이진우 원장님이랑 새벽 3시까지 증례 연구하느라 제 체력이 좀 방전됐거든요. 주변에서 미세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최근 보름 동안 이진우가 이 인턴을 얼마나 총애하는지는 병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동기 인턴들은 모두 힘든 로테이션을 돌고 있었지만 오직 그녀만이 곧장 원장 직속 행정실로 발령받았고 그의 차 조수석을 드나들었다. 이진우.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황당함을 느꼈다. 이진우는 내 신분을 알고 있다. 그가 지방 소도시의 가난한 학생에서 오늘날 명성대학병원 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한성과 가 의료계와 재계에서 가진 막강한 영향력 덕분이었다. 그는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가 십수년간 쌓아 올린 엘리트 이미지가 가루처럼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어리석은 여자가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방관했다. 그는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명문가 출신인 아내가 이런 저급한 도발 앞에서 과연 가문의 체면을 위해 인내를 선택할 것인지를. 한 선생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선생님 같은 고지식한 분은 아무도 안 읽는 논문 몇 편 쓰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세요. 내가 아무 말 안 차 강유라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내 귓가에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악의적이고 더이한 어조로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줄까요? 원장님은 선생님의 그 잘난 척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대요. 저와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남자답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내 남편이 원장인데 이 명성대학병원에서 어디나 한번 건드려 보시지? 나는 웃었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었다. 이진우, 당신이 고른 이 대리인은 야심만 클 뿐만 아니라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나는 그녀의 면전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요. 웃기지 마세요. 강유라는 경멸스럽다는 듯 눈을 흘겼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진우의 목소리는 위선적인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사무실로 좀 와요. 나는 강유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그 새로운 사모님도 데리고 방금 그분이 쏟은 커피 솜씨가 아주 훌륭해서 말이야.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위세는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겠어.
전화기 저편은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진우의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한서연, 당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못 알아듣겠어? 나는 칼날 같은 시선으로 강유라를 응시하며 냉소했다. 그럼 더 분명하게 말해주지. 강유라 씨가 자기가 여기 원장 부인이래. 이진우, 우리 한성가가 언제 당신에게 한씨 성을 쓰라고 허락했지? 감히 이씨 성을 단 당신이 밖에서 사모님 칭호를 내리고 다닐 줄이야. 강유라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그녀는 내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이진우가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다. 그가 입은 비싼 맞춤 정장은 작년에 내가 청담동 최고급 테일러샵에 데려가 맞춰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 때문에 더욱 초라해 보였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이진우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강유라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내 가슴팍에 엉망인 커피 자국부터 살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일말의 혐오감을 포착했다. 그는 내가 항상 이렇게 냉정한 것을 굴욕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신상션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혐오했다. 원장님, 이제야 오셨어요. 강유라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굳어있던 얼굴을 순식간에 억울한 새색시 모드로 바꿨다. 그녀는 맹렬하게 달려들어 이진우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 실수로 물을 조금 쏟았는데 한 선생님이 계속 저를 몰아붙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제가 원장님의 그런 관계라고 하면서요. 저 같은 여자는 명예가 전부인데 이제 다 망했어요. 원래 조용했던 간호사들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했다. 강유라의 연기는 너무나 서툴렀지만 그녀는 나를 얕봤고 이진우의 담력을 과대평가했다. 이진우의 몸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강유라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애틋함 대신 미천이 드러난 자의 창피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진우 씨, 저 여자가 자기가 원장 부인이래요. 나는 흰가운 주머니에 양손을 꽂은 채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묻고 싶은데 저 여자가 부인이라면 나는 누구죠? 당신이 본원에서 파견된 동안 고용한 가사도우미인가요? 아니면 한성가에서 이 원장에게 붙여준 디딤돌인가요? 서연아, 유라 걔는 어려서 뭘 모르고 철없이 말한 거야. 이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눈빛은 비수와 같았다. 이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췄다. 그는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마지막 갈등을 하는 듯 이를 악물었다. 이 원장, 언제까지 저 여자를 감쌀 건가요? 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이 명성병원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 텐데요. 당신 부하 직원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면 내가 본원 규율대로 대신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원 규율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를,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감사권이 그의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강유라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소리쳤다. 한서연,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경력 좀 오래된 거 가지고 유세 떠는 거잖아요. 진우 씨, 나한테 그랬잖아요. 저 여자 곧 후방 지원과로 발령 낼 거라고. 당장 해고해버려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진우는 괸 돌아서더니 손을 휘둘러 강유라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강유라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얻어맞았고 반쪽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그녀는 뺨을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진우를 쳐다봤다. 나를 때렸어? 입 닥쳐. 누가 감히 한 선생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했어. 이진우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이 따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강유라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의 애원하는 듯한 비굴한 태도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아, 내가 처리할게. 쟤 오늘 당장 사직서 쓰게 할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집에 가서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응? 나는 그의 이 비굴한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진우, 나는 당신에게 체면을 차릴 기회를 줬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유라를 차갑게 훑어본 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남편을 바라봤다. 사직서는 쓸 필요 없어요. 강유라 씨가 그렇게 신분을 따지는 걸 좋아하니 우리도 신분에 맞춰서 처리하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진우의 면전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수신이는 본원 감사팀이었다. 명성대학병원 규정 및 복무기강의 심각한 허점 발견, 특별 감사 절차 개시 요망, 해당 병원의 모든 직급 승진 및 자금 승인 보류. 이진우의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진동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한번 쳐다보자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휘청였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나의 일처리 방식을 너무나 잘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의 사회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서연아, 이를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잖아. 이진우는 자세를 낮추고 심지어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겸손함까지 보였다. 유라, 걔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 내가 이미 혼냈잖아. 우린 부부잖아. 당신이 병원 자금을 끊어버리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부부? 나는 이 단어를 되뇌며 비웃었다. 이진우, 당신은 한쪽으로는 한성가에서 제공하는 자원으로 원장 자리를 누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어린 인턴이 내 구역에서 기고만장하게 구는 걸 방관했어. 당신이 말하는 부부라는 게 내가 당신 내연녀에게 놀이터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뜻이었나? 그제야 강유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싼 채 이진우 뒤에 숨어 작게 중얼거렸다. 진우 씨, 저 여자 대체 누구예요? 그냥 전문의 아니에요. 왜 저 여자를 무서워해요? 너 입 좀 다물어. 이진우가 돌아보며 노성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이제 그가 강유라를 보는 눈빛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보는 듯했다.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다. 관계가 자신의 앞길을 위협하지 않을 때는 재미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에는 피하고 싶은 재앙이 될 뿐이다. 나는 그들의 개싸움에 개의치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진우가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차가운 문으로 그를 막아섰다. 오후 내내 병원의 소문은 그 따귀 한 대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기이한 버전으로 퍼져나갔다. 들었어? 한서연 선생님이 사실 이 원장님 전철에 지금 원장님이 재결합하고 싶어 하는데 새 애인인 강유라가 와서 난리를 친 거래. 무슨 전처야. 내가 듣기로는 한 선생님이 원장님을 짝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일부러 트집 잡은 거래. 이 원장님이 한 선생님 체면 지켜주려고 강유라를 때린 거고.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컴퓨터 앞에서 다음 분기 학술 지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유라도 한가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말대로 사직서를 쓰기는커녕 더 눈에 띄는 슬립 드레스로 갈아입고 원장실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심지어 내가 회진을 돌 때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 내 길을 막았다. 한 선생님, 원장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선생님과 짜고 친년극일 뿐이래요. 강유라는 더 짙은 컨실러로 뺨에 손자국을 가렸지만 눈빛에는 히스테릭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 참석자 명단 제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펜을 놓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이진우에게는 확실히 그런 권한이 있었다. 그 세미나는 명예일 뿐만 아니라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그는 내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다. 점심때 내가 자신에게 망신을 준 것에 대한 복수로 이 병원에서는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쥔 왕이며 나는 이름뿐인 명문가 아가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가 직접 당신에게 말했나?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당신처럼 고지식한 여자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같아서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고요. 강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한서연, 배경 좋으면 뭐해요? 남자 마음도 못 잡는데. 당신은 결국 패배자야. 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이진우는 내 참석 자격을 박탈하면 내가 고개를 숙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그 세미나의 주최자가 바로 내 친오빠라는 사실을.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난다면 가져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은 담담했다. 다만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네요. 강유라는 도장이 찍힌 참석자 명단 서류를 내 앞에서 승리의 깃발처럼 흔들었다. 그녀 뒤에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데 능한 간호사 몇몇이 원장님이 새 애인을 정말 아끼시나 바라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이진우의 이수는 매우 위험하면서도 극도로 비굴했다. 그는 나의 직업적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원장으로서의 통제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오후 3시, 응급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렸다. 교통사고로 인한 간 파열 중환자가 수술실로 실려 들어왔다. 원래는 내가 집도해야 할 수술이었다. 그런데 강유라가 수술복을 입고 버젓이 수술실 입구를 막아섰다. 한 선생님, 원장님 지시입니다. 이 수술은 세미나 전 예행 연습으로 제가 부원장님과 함께 집도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쉬세요.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네가 어쩔 건데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부원장은 성격이 유약해 이진우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고 스커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턴 주제에 봉합술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고난도 수술에 들어가겠다고 나는 부원장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게 이 원장님 뜻이라서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부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옆에 있는 관찰실로 물러섰다. 이진우가 자기 내연녀에게 금치를 해주기 위해 환자의 목숨을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그 금을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강유라가 지혈 과정에서 저지른 초보적인 실수로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지혈해, 빨리 지혈해. 부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니터 화면에 수치가 미친 듯이 요동쳤고 경고음이 관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유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피 묻은 수술기구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강유라는 울먹이며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멍청한 것, 비켜. 부원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다. 그때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진우였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수술실을 보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체면도 차리지 않고 내 앞으로 달려와 다급하게 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빨리. 이런 대출혈을 막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유라, 걔는 고의가 아니었어. 제발 사람부터 살려줘.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진료 기록지를 천천히 넘길 뿐이었다. 이 원장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같은 고지식한 사람은 논문이나 쓰는 게 전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자리를 저 여자에게 주었으니 책임도 당연히 저 여자가 져야죠. 지금 제가 들어가면 명분이 없잖아요. 한서연,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꼭 이럴 때 따져야겠어? 이진우는 눈가가 붉어질 정도로 다급해져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따지고 있는 건 당신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진우, 당신이 내연녀를 띄워주는 건 상관 안 해. 하지만 환자 목숨을 담보로 삼다니 당신은 이 흰 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어. 그는 순간 다리가 풀려 휘청이더니 복도에 있던 수십 명의 의료진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정말 잘못했어. 이 수술만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할게. 나는 냉소를 지으며 수술실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피 묻은 메스를 넘겨받았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오직 심전도 모니터의 날카로운 단조로운 경고음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메스를 넘겨받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옆에서 무너져 있는 강유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실크 봉합사, 석션기. 즉시 수액 투여량 늘려요. 허둥대던 간호사들은 중심을 잡은 듯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정확하게 출혈 지점을 찾아내 샘솟는 피 속에서 손상된 간동맥을 단번에 잡아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맥박이 아직 생명이 멀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지혈 클램프. 나는 차갑게 말하며 곁눈질로 강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도우려 하는 것을 보았다. 나가.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세 글자를 뱉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식은땀에 젖은 강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수술실 밖에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내 동작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죽다 살아난 듯한 안도감과 함께 비굴함이 극에 달해 생긴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감히 강유라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손짓하여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1시간 후 심전도 그래프가 안정되었다. 내가 수술실을 나오자 이진우가 즉시 다가왔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수술 성공했지.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는 비위를 맞추는 말투로 그 종이를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것 봐. 방금 내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야. 강유라는 학술 부정과 규정 위반으로 해고 처리했어. 이제 화 풀어. 나는 피 묻은 수술 장갑을 벗으며 그 종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진우, 누굴 해고하는 건 당신의 행정 권한이지. 하지만 우리가 계산해야 할 건 따로 있어.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무슨 계산? 서연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해 뒀어. 오늘 저녁엔 본원 법무팀과 약속이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눈빛은 그를 절망에 빠뜨릴 만큼 맑고 차가웠다. 이 이혼 서류의 사인에 나는 흰 가운 주머니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가 최근 몇 년간 병원 공금을 횡령하여 강유라에게 명품을 사준 모든 내역과 내 학문적 배경을 이용해
자신의 행정적 이익을 챙긴 증거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 날 계속 조사하고 있었어.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욕당했다는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내 뒤에 서 있는 본원 조사팀 요원들을 보자 그의 얼마 안 되는 배짱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조사한 게 아니야. 너에 대한 내 마지막 인내심을 네가 갉아먹은 거지.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이진우, 네가 재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한성가가 없었다면 넌 지금쯤 기껏해야 동네 의원에서 파스나 붙여주는 의사 나부랭이에 불과해. 내 연녀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으면 진창에 가서 실컷 찾아보시지. 그때 복도 끝에서 강유라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진우,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저 한서연이라는 아줌마는 곧 쫓겨날 거라고 했잖아. 이진우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다. 그는 나를 보고 이어서 자신이 한때 총애했던 여자가 만천하에 자신의 위선을 벗겨내는 것을 들으며 온몸이 휘청거렸다. 저 여자 여기서 끌어내. 나는 그를 차분히 바라봤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체면이야. 이진우는 결국 그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마지막 남은 남자의 허영심으로 산산조각 난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 한서연, 내 배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병원은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나는 정식으로 임명된 원장이야. 날 내보내고 싶으면 본원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할 걸. 그는 시간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미 시간표를 종착역으로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명성대학병원 대강당은 빈자리 없이 꽉 찼다. 전윤 의료진은 본원에서 파견된 특별의료감사 전문가를 맞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진우는 빳빳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가슴에 원장 명패를 단 채 일찌감치 강당 입구에 서 있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어 밤새 잠을 설친 것이 분명했지만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여전히 온화하고 유능한 척했다. 유라야, 너는 일단 뒤쪽에 가 있어. 감사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이진우는 곁에 있는 강유라에게 목소리를 낮춰 지시했다. 강유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진우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기대. 눈에 띄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녀는 맨 앞줄에 내 이름이 적힌 빈자리를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진우 씨, 감사 끝나면 저 한씨 성가진 여자 꼭 쫓아내야 해요. 어제 수술실에서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줬는데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알았으니까 일단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자. 이진우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계속해서 입구 쪽을 살폈다. 오전 10시 본원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문 앞에 멈춰섰다. 이진우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차문을 열었다. 본원 임원분의 지도를 환영합니다. 저는 명성대학병원 원장 이진우입니다. 이미 준비를.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 본원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사처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처장은 빠른 걸음으로 뒷문으로 가더니 공손한 태도로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재단이 깔끔한 짙은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 차에서 내렸다. 햇빛이 내 가슴에 달린 순금 특별감사 휘장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뿜었다. 한서연. 이진우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목소리가 잠겨버렸다. 이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나는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을 지나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아니, 이젠 이 선생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 호칭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나는 곧장 강당 중앙의 주빈석으로 향했다. 그 자리는 원래 이진우가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해 남겨둔 자리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천여 명의 의료진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서류철을 펼치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힘이 있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본원의 위임을 받아 지금 이 순간부터 명성대학병원의 인사 및 재무감사 업무를 전권 위임받았습니다. 객석에 있던 강유라는 손에 든 생수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진우는 비틀거리며 강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었다. 그는 나와 자신에게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사처장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서연아, 너는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한 적 없었잖아. 말했었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시선은 톱날 같았다. 하지만 내가 했던 말들을 당신은 언제나 명문가 아가씨의 투정 정도로만 여겼지. 내가 준 무대가 너무 작아서 인턴한테서 성취감을 찾아야 할 정도였다면 그럼 내가 그 무대를 다시 걷어들이는 수밖에. 나는 탁 소리를 내며 서류철을 덮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뒷줄에서 몰래 빠져나가려던 강유라를 향했다. 강유라 씨,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의료 질서를 어지럽힌 일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앞에서 이야기해봐야 하니까요.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비친 것은 병원의 연말 보고서가 아니라 선명한 이체 기록과 자산 목록이었다. 이진우 원장, 당신의 연봉은 정해져 있는데 당신 명의로 된 강남의 아파트 2채와 강유라 씨 명의의 마세라티 차량의 자금 출처는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프로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군요. 나는 프리젠터를 들고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자 화면에는 이진우와 납품업체가 주고받은 사적인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그가 지난 몇 년간 내 뒤에서 자신의 하찮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공들여 쌓아올린 배짱의 증거였다. 이진우는 첫 줄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불가능해. 그 계좌들은 전부 암호화되어 있었어. 한성가 감사팀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끄고 천천히 연단 아래로 내려가 그의 앞에 멈췄다. 허리를 살짝 숙여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 나는 원래 당신이 체면을 지키며 떠날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강유라가 내게 커피를 쏟는 것을 방관한 것도 모자라 수술대 위에서 환자의 목숨으로 그녀의 야망을 채워주려 했지. 그게 내 마지노선이야. 결혼의 실패는 용납할 수 있어도 의사가 생명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해. 서연아,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이진우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당신이 강유라에게 내 자리를 대신 주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사무실에서 그녀와 나를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이라고 비웃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지.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와 동시에 제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 여러 명이 이미 뒷줄로 가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강유라를 정확하게 막아섰다. 강유라 씨, 당신 계좌에 있는 출처 불명의 현금 5억 원과 의학학술 이력서 위조 혐의에 대해 저희와 함께 조사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강유라는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 날카로운 손톱이 감사팀 직원의 팔에 핏자국을 냈다. 이거 놔. 나는 원장님 여자야. 이진우, 말 좀 해봐. 빨리 나 좀 구해줘. 이진우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빴다. 그는 오히려 고개를 더 깊이 숙여 자신에게 파멸을 안겨준 이 여자를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인 척하고 싶어 했다. 이런 극도의 이기심이야말로 그의 진짜 본 모습이었다. 아, 그리고 이 선생. 나는 돌아서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자산뿐만이 아니야. 당신의 심각한 규율 위반 행위를 고려하여 한성의료재단은 당신 부모님이 계신 고향 요양원에 대한 지원을 전액 철회할 겁니다. 당신이 한성가에 진 빚,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낼 거야.
이진우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으려 했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바닥에 단단히 제압당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눌려 뒤틀리고 기괴하게 보였다.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옆에 있는 인사처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 정리하고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진우가 끌려간 후 한때 화려했던 원장실은 강유라의 신문실이 되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유라는 2명의 법무팀 직원에게 소파 구석에 몰려 있었다. 정교했던 화장은 이미 눈물과 뒤섞여 번져 있었고 우스꽝스럽고 가련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본 듯 거의 기다시피 내 발치로 기어왔다. 선생님, 한 이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강유라는 애절하게 울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피했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었어요. 다 이진우 그 인간 때문이에요. 그가 계속 저를 유혹했어요. 선생님은 실험밖에 모르는 목석이라 남자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저한테 가방 사주고 차 사주고 선생님 자리도 저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횡설수설하며 한때 사랑이라 여겼던 남자를 가차없이 물어뜯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강유라 씨, 책임을 전부 이진우에게 떠넘기면 당신의 학술 조작과 뇌물수수 혐의가 전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 강유라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겁에 질려 목을 움츠렸다. 당신이 인턴 기간에 서명한 모든 구매 확인서, 모든 리베이트에 당신의 서명이 있어. 나는 복사본 한 부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진우는 당신을 앞에 내세워 뒤에서 검은 돈을 챙긴 거야. 당신을 아껴서 그런 것 같아? 그는 그냥 당신 손으로 자기 더러운 돈을 세탁한 것뿐이야. 강유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그 서류들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찢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가 날 지켜준다고 했어. 그는 이제 자기 자신도 못 지켜. 나는 일어나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학술 부정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고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 통보를 내렸어. 오늘부터 당신은 의료계 전체에서 영구 제명이야. 공립병원이든 개인 병원이든 그 어디에서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강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넋이 나갔다.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여자에게 직업적 미래를 잃고 치욕의 낙인이 찍히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사무실을 나올 때 조사를 받고 돌아오던 이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복도 끝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라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짙은 증오심만이 가득했다. 이 천한 것, 내가 날 망쳤어. 이진우는 멀리서 그녀를 향해 고함쳤다. 그 소리를 들은 강유라는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이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너야말로, 너 같은 늙은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명예, 내 미래 다 물어내. 두 사람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이진우의 정장은 찢어졌고 강유라의 긴 머리카락은 한 움큼 뽑혔다. 한때 병원에서 온화한 원장과 청순한 신입의 가면을 썼던 두 사람은 지금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이 희극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쓰레기를 치운 뒤에 허탈함만이 남았다. 이진우와 강유라는 병원 행정동 로비에서 볼성사납게 싸웠다. 몸싸움을 하던 중 이진우의 주머니에서 원래 강유라에게 주려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굴러나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굴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칫하더니 이내 더 격렬하게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내 이름으로 결제한 돈으로 산 거잖아. 내놔. 강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긴 손톱으로 이진우의 얼굴에 여러 개의 핏자국을 냈다. 꺼져.
이건 내 돈이야. 이진우는 그녀를 발로 걷어차며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한 원장 행세는 찾아볼 수 없이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나는 2층 난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다. 보안 요원들은 내 지시에 따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병원 전체의 구경꾼들이 이 진정한 사랑이 이익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했다. 30분 후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업무상 횡령 및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이진우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엄중한 처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때 집이라 불렸던 빌라로 돌아왔다. 이진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저 조용히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내 물건들을 모두 옮기게 했다. 남은 것들은 사람을 시켜 뒷마당에서 모두 불태워버렸다. 불길이 하늘의 절반을 붉게 물들였다. 혼인신고서, 기념일 선물, 그리고 이진우가 썼던 수많은 위선적인 연애 편지들이 불꽃 속에서 오그라들고 검게 타들어가 마침내 재가 되었다. 이사님, 밖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조용히 알려주었다. 내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한성가의 도움으로 연명해오던 이진우의 늙은 부모가 초조하게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들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우리 진우가, 걔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게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네가 증언만 안 하면 기껏해야 징계 정도로 끝나고 감옥은 안 갈 게야. 이진우의 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공금으로 강유라에게 차 사주고 집 사줄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성가의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못했나요? 그가 내연녀가 제게 커피를 쏟는 걸 방관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그의 아내라는 생각은 못했나요? 우리가 돈을 갚겠네. 고향집을 팔아서라도 갚을게. 이진우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의 돈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해요. 나는 그들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진우가 가장 역겨웠던 건 불륜이 아니에요. 한성가가 차려준 밥상을 먹으면서 그 밥상을 엎으려 했다는 점이죠. 한성가의 밥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감옥 밥이나 실컷 먹으라고 하세요. 거기는 밥이 아주 부드러울 테니까. 나는 차문을 닫고 등 뒤에 처절한 애원을 차단했다. 이진우,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출세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여겼고 나를 모욕함으로써 비뚤어진 균형을 찾으려 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를 구름 위로 올려줄 수 있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를 진흙탕에 처박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차가 천천히 멀어졌다. 나는 백미러에 비친 점점 작아지는 빌라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3개월 후 서울 글로벌 의료혁신 포럼 시상식장.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가운데 나는 수석 귀빈석에 앉아 방금 서명한 한성의료재단의 글로벌 MA 계획서를 들고 있었다. 바로 방금 나는 이진우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를 받았다. 그는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12년과 개인재산 전액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강유라는 공범으로 학술 조작, 중대 의료사고 유발 및 자금 세탁 가담 혐의로 징역 3년과 모든 의료 관련 자격 박탈을 선고받았다. 듣자 하니 판결이 내려지던 날 이진우는 법정에서 미친 듯이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날 강유라가 커피를 쏟는 것을 방관한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강유라는 수감되기 전 거액의 사채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구치소 앞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초췌한 모습은 예전에 그 거만했던 원장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사님, 이제 무대로 올라가실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깔끔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매만졌다. 그날의 흰 가운과 비슷한 색이었지만 마음가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쏟아졌다. 이 빛은 한때 이진우에 의해 철저히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서연 이사님, 올해 최연소 의료그룹 경영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나는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지만 확고한 표정으로 말했다. 타인의 존엄을 짓밟아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자에게 의지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도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습니다. 객석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이 짧은 몇 마디가 내가 산산조각난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고 강당을 나왔다. 밖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뒷좌석에는 내 오빠 한서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스위스행 비행기표 2장이 들려 있었다. 그 쓰레기들 처리하고 나니 기분은 좀 괜찮아. 진작에 아무 느낌도 없어졌어. 나는 차에 올라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이진우와 강유라는 이미 내 인생에서 도려낸 썩은 살점과도 같았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잘라낸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새 삶을 맞이할 수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명성대학병원에서 보낸 신임 원장 취임 보고서와 전 병원 의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성공 소식이었다. 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때 어둠으로 가득했던 연락처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삭제했다. 이진우가 아직도 널 만나게 해달라고 신청한다더라. 한성가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서 가명을 원하나 봐. 오빠가 무심코 말했다. 만날 이유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시나리오에 등장할 자격이 없어. 차가 터널로 들어섰다. 짧은 어둠이 지나고 나를 맞이한 것은 더욱 찬란한 도시의 불빛이었다. 나 한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진정한 하이라이트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